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국정 운영과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에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이어서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여야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하나씩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와이드 플러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당선인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저희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지난 2년 저와 정부는 시급한 민생 정책에 힘을 쏟으며 우리 사회의 개혁에 매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국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데에는 저의 힘과 노력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3년 저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더욱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총선 이후 국민이 요구한 것은 국정 운영의 방향과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잘했는데 소통이 부족했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네, 1년 9개월 정말 오랜만에 열린 대통령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들으셨을지 어떻게 또 평가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진숙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봤는데 좀 허탈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참 많았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최상병 특검부터 시작을 해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이후에 국정을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줄 건가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듣고 싶었는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형식은 소통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건 형식일 뿐이지 내용적으로는 여전히 소통하지 않고 불통하겠다고 하는 거를 만천하에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조금 봤던 것 중에 다소 이제 들어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저출산 대응 기획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 저 딱 그거 하나 들어왔어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실제로 여성 정책에는 관심도 없고 여성의 정책 기조에 여성이 없어요. 저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들이 갖는 문제인데 이 문제를 아무 이야기하지 않고 단순히 부처를 하나 만들면 해결하겠다고 하는 이 방식을 보았을 때 국민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다. 그래서 참 답답하다. 국정 기조도 바꾸지 않고 여전히 그대로 가겠다고 하는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줬던 아주 실망스러운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만 있었다. 아주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기자회견 보시면서 어떤 부분이 좀 가장 기억에 남으셨을지 궁금합니다. 뭐 같은 느낌인데 이제 그걸 좀 대통령 편에서 편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예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좀 좋지 않은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특별한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뭐 실망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딱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만 대통령께서 행동하시고 생각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신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이나 기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 점에서 각자 알아서
이제 대비하실 분들은 대비를 또 하실 수도 있겠고 또 걱정도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긍정적인 측면이다. 반대로 이제 너무 많이 이제 변하면 또 그것도 불안해질 수도 있는데 그건 나름의 긍정적 요소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왜 이걸 하자고 했을까? 또 그동안 이제 아까 이제 1년 9개월 만에 이제 하는 기자회견인데 그전까지 안 하던 걸 굳이 하는 것에 특별한 의미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치적 전략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해 봤는데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역설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런 역설적 요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예상 가능한 방식으로 하시니까 특별히 와 이런 선회가 이런 것이 없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냥 심심한 거죠. 도대체 왜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방금 당선인께서는 어, 할 말만한 회견이었다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교수님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만 일단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예상 가능한 회견이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을 조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됐던 것도,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특검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사실상 지금 제시되고 있는 특검법과 관련해서 모두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들어보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의 그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이친이 하는 이런 그 사건에 대한 그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특검의 취지를 우리가 보더라도 진행 중인 이런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네, 특검법 관련해서 이제 들으셨겠지만 역시 이전에 대통령실의 반응을 통해서 기존에 나왔던 입장과 같습니다. 일단 최혜병 특검법 먼저 이야기를 해보죠. 최혜병 특검법 관련된 경우에 지금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안인데, 이거 수사가 부진했을 때 특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가 있었고, 정부나 여당에서는 그 입장이 오늘 또 역시나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때는 내가 먼저 나서서 특검하자고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정치적인 수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예상을 했던 답변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실제 오늘 이제 10번째 거부권 행사를 하시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하신 건데요. 이거는 이 사건의 중심이 본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법원에서도 재판관이 법원에서 자기 사건이 담당하게 자기가 연루된 사건이라면 어떤 회피제도를 통해서 그걸 하지 않는 방식인 건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관여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수사시킨 장본인인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보고를 대통령이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전혀 답변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경찰과 공수처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끝까지 저는 계속 거부할 건데, 이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정당이 어떤 방식으로 특검법을 처리해낼 건지에 대한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뭐 예상됐던 답변 그리고 기존의 입장과 계속 같은 이야기가 이제 반복됐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거 관련된 질문 중에 하나 좀 관심이 갔던 게 이제 한 기자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호주 대사 임명을 왜 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질문도 있었는데요. 자, "고발만으로 인사를 안 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출국 금지 관련해서도 "출국 금지 사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공수처가 출국 금지 두 번을 연장하면서 소환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될 만한 해명이었다고 보시나요?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내면에서는 그것이 충분히 이해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국민들이 그걸 이제 뭐 듣고 싶은 얘기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관되게 보여주신 모습은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을 미성년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안을 지금 잘 모르고 또는 지금 이제 경제 상황이 굉장히 객관적으로 안 좋은데 그래서 속도가 안 나는 그걸 이해를 못해서 되게 지금 조급해하고 뭐 원하는 만큼의 속도와 양으로 뭔가가 지금 당장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이 선거에서 이렇게 뭐랄까 야당 지지로 표출을 했는데 그건 정말 오해다. 그래서 내가 설명을 잘하면 뭔가 좀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점에서 아직 대통령다움이 부족하다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훈계해야 할 선생이 아니라 그건 제가 할 일이고요. 오히려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고 국민들의 마음을 대신 얘기해 줘야 되고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여 줘야 될 사람인데 계속해서 버티죠. 그리고 이제 일관된 이 법적 사안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검사의 시각이거나 법조인의 시각이거나 그리고 행여라도 법적인 책임이 본인에게 뭐 추궁될 가능성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식의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것은 지금 온갖 의혹과 관련해서 뭔가 누군가의 경지를 요구하거나 누군가에게 뭔가 책임을 물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때로는 억울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과감하게 경질을 하거나 해서라도 국민들의 어떤 불만을 해소시켜 주기를 원하는 건데 그건 이미 이태원 참사 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감싸도는 것부터 계속 드러났었죠. 그러니까 그 일관된 태도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당선인께서는 조금 전에 이제 그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오늘 대통령 답변은 뭐 예상했던 것만큼 오히려 사람들의 관심은 그래서 이 특검법을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더 관심이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도 지금 21대 국회에서 이게 특검법이 처리가 될 수 있을지 궁극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재의결 시도까지 할 텐데 그래서 재의결의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예상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하고 5월 10일 정도 정부에 이송이 좀 될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5월 14일이나 21일 정도에 국민의 제의 요구가 예상이 좀 되고 그러게 되면 28일 날 본회의 마지막 회의에 이거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제 이 제의할 때는 과반수 이상의 의원들이 출석을 해서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원내대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국민의힘이 이번에 108석을 차지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중에 한 55명 정도가 낙선, 불출마 이런 분들이에요. 그 이 표를 얼마만큼 가져오느냐의 문제인데 현실적으로는 녹록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민주당은 계속 이것을 합의를 전 여야가 그것과 상관없이 합의 처리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하고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불출마하거나 낙선되거나 낙천되신 분들이 실제로 이 이후에 2년 뒤에는 지방선거가 있고요. 지금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이후에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TO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봐야 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쉽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처럼 쉽게 동의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 물론 7월에 인제 증거가 인제 사라질 위험이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22대 국회가 들어가서 제일 처음에 그걸 처리해야 될 의무가 쪼끔 있는 상황으로 돼서 지금 21대에서 이걸 처리하기에는 만만치 않는 조건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 당선인들도 실은 인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이 나고 나서는 28일까지는 해병 특검 실현을 위해서 계속 저희들도 촉구하는 지금 농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황이 우호적이지는 않은데 민주당이 좀 더 영리하게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박을 가하거나 촉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조금이라도 이제 중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설득하고 하는 양심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예를 들면 로비스트들이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의원들 성향을 쫙 파악해서 한 명이라도 더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치열한 노력도 하고 동원할 수 있는 인맥 최대한 동원해서라도 이제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영리한 방식으로 의원들이 뭐 한 명이 뭐 여러 명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 한 명씩을 붙들고 읍소하는 전략을 뭐 해서라도 좀 21대 국회 안에서 이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특검법은 좀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 이야기만 더 하나 더 얘기해 보죠.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오늘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을 사과드린다. 그러니까 사과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거부감을 강하게 드러냈기 때문에 바뀐 건 없지 싶으면서도 좀 어떤 대통령의 입장의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어떤 사인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이게 뭐 특별히 입장 변화라고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얘기는 전부터 있어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전 이 멘트 자체도 그 부인의 처신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이제 공직자인 대통령의 처신의 문제지 부인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 아예 이제 서로 남남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오랫동안 같이 일을 해온 분인데 그게 이제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였던 것이 지금 처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랫동안 검사로서 고위공직자로서 활동을 해왔고 그리고 결혼한 지 뭐 10년 넘게 됐고 그런데 이제 그 과정 전체를 우리가 보면 '과연 이게 일회적인 사건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부인 탓을 한다? 그럼 부인으로서도 억울하겠죠.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다가 이제 와서 뭐라고 하면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건 굉장히 마치 지금 국정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만이 오로지 명품백 받은 사안 하나인 것처럼 자꾸 축소하는 느낌이 들고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뭔가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변화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라도 요거 하나 정도 사과하는 척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좀 크게 보도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총선 이후에 협치와 소통을 강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했었습니다. 뭐 실질적인 방안이 있냐, 뭐 협치에 대한 구상이 있냐, 구체적인 보관이 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지 이 내용도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 협치라고 하는 것이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정치가 오랫동안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갈등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면서 우리 정치가 진행돼 왔습니다. 제가 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났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끈기, 인내, 또 서로에 대한 어떤 진정성, 신뢰, 대화, 성의 이런 것들을 먹고 사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네.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확 바뀌고 협치가 되지는 않는다. 노력하겠다. 뭐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진정성, 앞으로의 모습들, 이제 이것들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야 되지만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협치에 대한 의지는 다시 한번 표명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협치에 대한 의지를 못 느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실은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진정성, 신뢰, 대화라고 하는 용어 자체도 그냥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마치 나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당사자인 본인이 야당과 국정 파트너로서의 관계 형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의사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끈기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야당 너희들이 기대하고 기다려야 된다. 끈기를 가지고 이렇게 저는 실제로 읽었기 때문에 여전히 뭐 이후에 영수회담뿐만 아니라 야당과의 국정 파트너십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에 대한 어떤 답도 주지 않았던 그래서 저는 앞으로 영수회담이 저희가 이제 농담으로 5년 임기 내내 아마 한 번에 그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갖고 있었는데 오늘 대답을 보면서 더욱 확실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인내와 끈기 대통령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야당에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해석이 들렸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뭐 조국 대표나 이준석 대표도 만날 것이냐, 그 사람들과도 이제 그쪽 야당 지도자들과도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뭐 그것에 대해서도 뭐 선을 긋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앞선 질문에 더해서 이제 이런 부분까지 좀 살펴보셨을 때 역시 그 협치에 대해서는 "난 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아닌가 싶은데 이것도 역시 그냥 거칠애일까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지극히 이제 원론적인 얘기고 사실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드러난 것도 국민을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지 본인이 국민의 뜻에 맞춰서 자기를 굴복시켜서 어떻게든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협치라고 하려면 그러니까 어 우리 각자 모든 정치인들은 또는 제 모든 당파들은 정치적 이념을 가지고 있고 그 이념을 구현한 정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실현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런데 본인 각 당이 100%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당과 결국 다수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결국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고 뭔가 조절하고 그렇게 해서 뭔가 100% 본인 지지자나 본인이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일부라도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요구를 또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이른바 민주 정치의 현실인데 그런 의미에서의 양보하려는 의지가 기자회견에서는 전혀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경제와 관련해서도 무슨 헌법에 그건 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절 타협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신다거나 그밖에 이제 법적인 조치와 관련해서도 국민이 아무리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특검법이더라도 법적 뭐 절차상 이것은 그럴 수는 없는 거라는 식으로 이렇게 딱 달라 말하는 것은 결국 타협의 여지라는 것을 두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멘탈리티 차원에서 정치인의 자세를 아직 전혀 갖추지 못하고 계신다는 측면에서 야당과도 뭐 굳이 만나라고 하면 만날 수는 있겠을 텐데 그럼 결국 또 지난번 이재명 대표 만났을 때처럼 결국 비공개 회담에서 대부분의 시간 동안 자기 설명만 하는 것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 대한 전체적인 그러면 맥락에서 이 기자회견 이후에 전국 인지도 어떻게 될지 이게 이제 또 남은 궁금함입니다.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 정국이 이제 현실화돼 버렸고 취임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이제 총선 결과 이후에 레임덕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런데 이제 두 분의 말씀에 따르자면 앞으로도 국정 기조나 국정 운영 방향에서 뭔가 바뀔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이렇다고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 먼저 어떻게 향후 정부 좀 전망해 주시죠. 좀 답답하죠. 이제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대통령으로서는 이해가 안 갈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통했는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르지? 그럼 계속해서 지지율이 안 오르는 원인을 본인의 세계관 내에서 찾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일 열심히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는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다 또는 가짜뉴스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 탓을 바깥에서 찾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평행선을 그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여기저기에서 이제 레임덕 현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이 기자회견 앞서 모두 발언에서 이 책상 위에 써 있는 그 문구 보셨지 않습니까? 책임은 그러니까 여기서 the buck stops here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이제 결국 대통령으로서 최종 책임자라는 것을 제가 보기엔 약간 공언하시는 것 같아요. 레임덕 같은 거 내 임기 내에 없다. 책임은 내가 지고 내가 최종 결정권자다. 까부지 마라. 좀 그게 되게 좀 선전포고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 국민의힘 지지하셨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하고도 평행선을 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보수 언론들도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무리 뭐라고 충고하고 경고하고 조언을 해도 왜냐면 다들 애정을 가지고 또는 국민의힘 보수 정당이 재집권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제안을 하는 건데도 일절 반영이 안 되면 결국은 어려워지죠. 네. 자, 당선인께서는 이제 국회의원 임기 4년 중에 3년을 윤석열 정부와 함께 뭐 협치가 됐든 아니면 뭐 갈등이 됐든 이제 3년을 이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이제 국정의 파트너가 되어야 하시는 상황이니까 뭐 아무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을 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어떻게 보이시나요?
선거 과정 내내 주민들이 "잘 싸워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또 한편에서 "싸우지 좀 마라." 이런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보면서 '우리한테 싸울 일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국정의 어떤 기조를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는 국정을 운영을 하는 태도를 바꾸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공진성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윤석열 대통령은 그 말조차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통을 하는 자세, 그리고 누군가 이야기를 청취해서 그거를 민심으로 받아들이는 이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초지일간 내가 깃발 두고 나가면 따라야 되는 국민들, 그리고 국민의힘, 그 야당은 오든 말든 그냥 알아서 이런 방식의 이야기가 계속될 것 같아서 결국은 윤석열 정권이 하는 일마다, 정부가 하는 일마다 하나하나 사사건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조로 갈 것 같고, 22대에는 정말 제발 좀 싸우지 좀 말고 좀 뭔가의 민생의 문제를 중심에 놓고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 국민들의 열망, 바람, 이거를 어떻게 실현할 건가 굉장히 무겁게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평행선을 계속 가질 수밖에 없고 저희가 정치를 하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는 늘 만들어져요. 그런데 그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에 민심이라고 하는 거, 민생이라고 하는 게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민생을 바라보는 입장, 그리고 그걸 좀 더 효율적으로 풀어가는 방식보다는 정치적 자기 입장만을 계속 요구하고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굉장히 좀 답답한, 당선인으로서 '이걸 어떡하지?' 이런 답답함이 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여야 모두 제22대 국회 개원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제 국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소야대 지형이 더 강화된 만큼 각 당의 분위기도 사뭇 다르죠.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원내대표를 선출했습니다. 누가 원내대표가 됐는지 또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능한 민생정당, 정책정당이 돼야 된다. 이걸 통해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신뢰를 얻는, 그래서 우리가 힘있는 정당이 되고 이걸 통해서 지방선거 그리고 대선에 우리가 승리를 반드시 해내자. 108명의 이 단일대우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192석의 거대 여당은 바로 그 틈새를 계속 노리고 있을 거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네, 뭐 예상을 많은 언론사도 했지만 역시나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이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장관이라는 점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 경제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뭔가 이 민생과 관련된 정책 분야의 전문가라는 것도 어떤 그 대중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굉장히 좀 플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판단들,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호 의원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친윤 계열이고 또 너무나 유명한 이 대구 지역, TK 지역의 국회의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한계도 점점 더 명확해지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원내대표 결과. 어 저희 이제 민주당도 박찬대 원내대표를 뽑고 개혁정당, 개혁국회를 이야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으로 나겠다고 이야기를 해 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말을 잘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많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라고 하는 게 대통령과의 수적 관계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이런 한계가 이 원내대표도 가지고 있는 거고, 이게 그대로 반영돼서 22대 국회에서도 작동이 좀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원내대표가 해야 될 굉장히 높은 산이 있잖아요 지금. 당장은 오늘 이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아주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서 최혜병 특검에 대해서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저지할 것인가라고 당면에 바로 숙제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낙선됐던 한 55명 정도의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이탈할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차단하는 것이 지금 현재 추경호 그 원내대표한테 주어진 당장의 숙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22대 국회가 이제 5월 30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은
온구성을 상임위 구성을 하게 될 건데 상임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꽃이라고 하는 법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이 두 개를 가지고 지금부터 벌써 치열하게 이제 두 당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 상임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추경호 대표가 대외적으로는 민주당과 싸움을 해야 되는 이런 실력 발휘를 좀 해야 되는 상태이고요. 또 하나 내부에서는 지금 이제 황우여 이제 비대위 위원장과 당내 이제 총선 이후에 굉장히 지금 어지럽게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을 당의 혼란을 수습하고 하반기에 지금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6월 초 7월 말 6월 말 7월 초 이야기되고 있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을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 얼마만큼 잘 해결해내느냐가 이 지금 추 원내대표한테 주어진 숙제로 굉장히 무거운 숙제로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결국에는 이제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의 수직적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느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좀 부정적인 이번 결과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주셨고요. 험로가 예상되는 자리죠. 지금 여당 대표는, 또 여당 원내대표는 최혜병 특검법 제표를 있고 특검 또 거부권 법안 뭐 이게 줄줄이 놓여 있습니다. 원구성도 해야 되고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난제들을 어떻게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친윤 TK 핵심인데 이게 과연 이제 좀 태도의 변화가 있을지 아니면 뭔가 이대로 갈지 좀 궁금합니다. 여러 예측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원내대표 선출이 되게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이나 이 추경호 의원이나 다 이제 대구 경북 기반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당의 외연이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사실 최대 지역적 기반이고 주류죠. 다수 의원들이 이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럼 뭐 이철규 의원하고 추경호 의원하고 뭐가 다르냐?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이 나서려고 할 때는 사람들이 이제 출마를 꺼릴 정도로 이제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서 오히려 이제 선거를 3일에서 9일로 이제 연기를 해서 이제 오늘 선출이 된 건데 결국 이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어떤 큰 그림 속에서 나타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비판할 명분이 없어지는 거죠. 둘 다 똑같이 지난 총선에서 책임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철규 의원을 이제 불출마를 요구하는 친윤 의원들 사이에서의 목소리가 나왔고 그것에 이제 대한 주자로서 TK에서 추경호 의원이 이제 됐는데 결국 이 당이 결국 이번 총선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렇게까지 여당이 패배한 역사가 없는데 이렇게 큰 패배를 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하면 물론 대통령실의 문제도 있고 국정 운영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당이 외연을 확정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현재 당선된 의원들 중에 다수가 대구 경북 지역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출신의 의원을 원내대표로 앉히면 과연 이 당의 외연 확장이 가능하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수도권은 한 명, 충청권 한 명 해서 이제 경쟁자 출마했는데 어떤 그런 전략적 유연함을 대구 경북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확하게 그 의원 분포만큼의 이제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럼 이건 이제 이 앞으로 이제 당대표 선거까지 예비하는 느낌이 들고 그렇게 되면 이 뭐랄까요. 당 운영과 관련, 그러니까 그 국회 운영 제22대 원 운영과 관련해서도 거대 야당과 협상하면서 뭔가 유연함을 보임으로써 조금이라도 이제 여당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점을 최대한 살려서 앞으로의 활로를 모색하는 이런 지혜로움이 엿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강경 또는 이제 수가 적으니까 그냥 비토, 거부 이걸로 일관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이야기 이번 원내대표의 선거 결과가 의미심장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결국에 이제 전당대회에 특정한 사람,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불출마를 위한 압박하기 위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분석을 해주셨고요. 바로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당대표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거대 야당에 맞서서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이냐 역시 큰 관심이죠. 방금 이제 이번 원내대표 선거부터 사실은 당대표 전당대회를 위한 어떤 시그널들이 많이 오고 갔다. 이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일정을 가지고도 일단 잡음이 있습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6월 말 7월 초가 어렵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윤재욱 원내대표는 아까 뭐 당선인 말씀해 주셨던 6월 말 7월 초
이때가 전체 의견이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고 전당대회 일정이라고 하는 게 사실 특정하게 누군가에게 유불리가 적용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 일정을 놓고 잡음이 생기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인제 당내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다수의 차기 당대표로 선호도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그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이번 총선을 치렀고 물론 국민의힘이 180석밖에 건지지 못했던 이런 상황에 그 총선 패배의 중심 원인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꼽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꼽기는 하고는 있지만은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일정 정도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잠깐 빠져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6월 말 7월 초의 이야기는 실제 전당대회를 하기 위한 수순을 밟는 기본적인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 것에 일명 저는 좀 타당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 모든 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재등판시키기 위한 과정으로만 보는 것은 아까 공진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을 당대표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속에서 당대표 선거를 지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100% 당원으로 이걸 계속 그대로 가지고 갈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건지에 대한 이런 결정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굳이 지금 전당대회 시간을 가지고 자꾸 티각티각하는 이런 모습들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도 않고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예. 당선인께 그러면 이어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한동훈까지 지금 물밑에서 이야기 다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유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전통 지지층에서는 일정 정도 나경원 의원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국민의힘도 이 선거 과정 속에서 새롭게 입당을 통해서 전당대에 영향력을 끼치겠다고 하는 분도 많고요. 국민의힘의 유튜브를 보게 되면 그 유튜브에 실제로 댓글을 달면서 한동훈을 다시 나와라라고 요구하는 젊은 세대들 또 새로운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지금 이번 총선은 실패를 했지만 이후에 있을 지방선거 그리고 대통령 선거를 보고 이러면서 대선 주자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재등판시킬 가능성이 저는 많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아까 지금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견제 이런 의미를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부터 이제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 전당대회까지 미뤄진다고 해도 이제 한 두 달, 세 달은 안 넘어갈 것 같은 상황이고 이거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누가 지금 되는 것이 국민의힘에게는 가장 유리할지 혹은 국민의힘 안에서 누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도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글쎄요. 저는 일단 시기 문제는 그렇게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면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8월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와 맞춰서 할 경우에 정치는 언제나 비교 대상이 있는 어떤 상대평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만약에 그냥 이재명 대표의 연임으로 그냥 굳어가고 특별한 경쟁 없이 조용히 치러지게 된다면 그에 비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후보들이 나오고 또는 그 전당대회 룰을 바꿔서 집단제도 체제로 바꾼다거나 또 당원들 100%로만 하지 않고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훨씬 더 크게 폭넓게 이제 넓힌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된다면 그래서 마치 국민의힘이 뭔가 다음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뭔가 변화를 추구한다는 확실한 인상을 줄 수 있다면 그건 누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 전환의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뭔가 이렇게 시기와 관련해서도 빡빡하게 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 못하게 하려고 약간 견제하는 이 분위기는 결국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과 혼연일체의 파트너십을 형성한 채로 나머지를 돌파하겠다는 이 자세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더 후보군이나 규정, 규칙이나 시기와 관련해서나 전반적으로 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누가 유력한 후보라고 보시는 그런데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여론조사나 이런 걸 봐서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외에 딱히 두드러지는 인물은 없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되던 시절에 당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이기고 이제 민심에서 뭐 이준석 후보가 이겼다 이제 이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당원 100% 형태로 당대표를 뽑는다면 나경원 후보가 꽤 유리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후보로 이제 뛰어들게 되면 그때는 뭐 만만치 않은 경쟁이 치러질 텐데 그것이 둘 중에 하나가 살고 죽는 형태로 가는 것이 과연 그 당에 도움이 될지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자, 민주당은 지금 박찬대 신임 원내대표가 원내 지도부 구성을 마치고 개혁 기동대를 자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강경 노선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22대 국회에서 원내에서 같이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끌어갈 민주당의 민주당 국회의원단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실은 22대 1기 원내대표로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굉장히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총선 과정 속에서 보시면 180석을 만들어줬던 민주당이 무엇을 했느냐, 제대로 대통령을 견제를 했냐, 아니면 개혁의 입법을 제대로 해내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그 쓴소리들을 되게 많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가 갖는 이치 속에서 많은 부담이 있을 거고, 그러기 때문에 더 강한 민주당, 더 강한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 그리고 뭔가 개혁 입법에 대해서 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는 이런 민주당을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대적인 그런 요구,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의 민생 개혁 과제를 안수하라고 하는 이런 그 요구와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강하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이미 저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인제 22명의 인제 원내 수석 부대표실에서 부대표가 다 만들어졌는데 굉장히 젊은 그 의원 당선자들 중심으로 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개혁 성향이 굉장히 강한 이런 분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지금 21대보다는 더 강하게 조금 내는 방식으로 운영이 좀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좀 더 21대보다는 강하게 뭐 이건 뭐 어느 정도 이제 예견은 됐던 부분이고요. 근데 교수님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렇게 민심을 담아서 제대로 해라라는 이제 민심의 명령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하고 가겠지만 역시나 이제 반대 지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론이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이슈마다 또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어떤 강경한 노선이 가질 수 있는 뭐 중간에 이제 좀 변수가라고 할까요? 아니면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부분들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의원들이 주관적으로 자기가 개혁 성향이라고 한다고 해서 꼭 개혁성인 것은 아니거든요. 이제 정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도보다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개혁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퇴행을 가져오면 그걸 개혁이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비판하는 점이 그래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만드는 것이 그 잘한 개혁의 결과냐 이런 비판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도가 순수했다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영역이 정치 영역이라는 걸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언사가 거친 것이 곧 강함은 아닙니다. 그런데 강성이라고 할 때 보통 막 함부로 비판하고 소리 높이고 막 호통치고 이러면 강하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히려 목표에 대한 확실한 뭐 확고한 원칙을 확고하게 붙들고 다만 이제 실행과 관련해서는 전략적으로 좀 유연함도 보이고 그리고 여당을 설득하려는 어떤 좀 주도 면밀함도 좀 보이면서 운영을 오히려 주도해서 잘 해야지 그냥 사사건건 부딪히고 뭐 욕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과거 21대 국회 운영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이제 반대 정당이 이제 발목을 잡은 측면도 있지만 그러니까 타협을 거부하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법안 처리나 이런 것이 지체된 측면은 있지만 우리나라 이제 국회법상으로 충분한 숙고를 강제하는 규정들은 저는 갖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법들을 무시하거나 무력화하거나 거부하지 않는 한에서는 최대한 숙고를 강제할 때는 숙고를 최대한 하면서도 그러나 더 이상의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일단은 책임지고 또 실행하는 것 또한 어느 정도 필요한 시점인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 이제 22대 국회 뭐 절대 다수당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됐고 그런데 또 마침 민주당도 전당대회가 8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가 이제 또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나설 것이냐. 이게 이제 또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뭐 지난 민주당의 총선 앞두고 공천 과정 때만 해도 이게 사실 좀 뭐 주변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원들과 또 이재명 지지 세력들이 이 총선 공천 과정을 잘 넘기고 또 총선 결과까지 얻어냈다라고 한다면 자, 이 연임 문제를 놓고는 그 지지했던 사람들끼리도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뭐 이재명 어, 당대표가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냐. 그렇다면 대선 일정에 맞춰서 뭐가 유리한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도 좀 숙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말 괜히 하면 이제 연임 반대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오로지 이재명 대표 개인의 결단의 문제로 이렇게 넘겨지는 것이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총재 시절 아니고서는 뭐 연임을 한 적도 없는데 그걸 이제 뭐 워낙 이제 지지가 강하다 보니까 대표가 결심만 하면 반대할 사람이 없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전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지만 뭐 연임을 하시건 또는 그냥 뭐 안 하시건 그건 뭐 전혀 뭐 큰 대세의 지장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시고 특히 21대 국회에서 뭐 당대표의 정당성이나 거취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제 흔들었던 분들을 못마땅해 하셨던 당원들 입장에서는 이제야 집안이 좀 조용해졌는데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도록 뭐 밀어주자 뭐 이런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은 당이 다른 의미에서 이제 활기를 좀 잃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힘껏 소리를 지르는 것이 곧 당의 활기를 의미하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좀 당대표 경선이라고 하는 것이 열려서 좀 미래를 내다보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권위나 지위나 이런 것들을 도전하지 않는 한에서 차기를 좀 꿈꾸는 젊은 정치인들이 마음껏 좀 나올 수 있는 판을 좀 열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닫힌다면 그것이 당에게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자, 곤란하시겠지만 그래도 당선인께 여쭤봐야 재밌는 답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뭐 하는 게 좋으냐 나쁘냐의 문제는 아니니까요. 다만 이제 그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망을 어떻게 하시느냐 좀 궁금합니다. 실은 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거나 같이 토론해 본 적이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아직 이제 전당대회까지 좀 시간이 남아 있고 지금 저희 당에서는 국회의장 그리고 부의장을 누구를 당의 대표 선수로 보낼 건가 이 고민에 좀 빠져 있고 그 선거가 이제 5월 16일에 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문제가 다시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에서 필요한 것은 저는 모두 다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공진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대표로 나가겠다고 해서 누가 나오지 말라 이런 분위기 이렇게 자꾸 막고 차단하는 이런 분위기는 당내에 어느 곳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 방식대로 계속 간다고 했을 때는 이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거다. 그 강력한 리더십이 누가 발휘할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당원들이 판단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재명 대표도 스스로도 자기가 당신이 연임을 하겠다, 출마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고 그 누구도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치력을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좀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중요한 게 저는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아주 빠른 호흡을 통해서 이 정권을 심판해내고 견인해낼 수 있는 힘, 그거를 누가 가져낼 수 있는가? 민주당이 가져낼 수 있는 것에 대한 선택지만 저는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임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회의장 사실 선출이 지금 당장 코앞에 닥쳐 있죠. 22대 국회 개원까지 이제 3주 정도 남았습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경선이 어느 때보다 치열합니다.
오늘 16일에 이제 경선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6선의 조정식 의원과 5선의 우원식 의원, 정성호 의원과 추미애 전 당대표 6선입니다. 후보로 이렇게 4명이 나섰습니다. 자, 이 경쟁이 엄청 치열한데 전망이랄까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여론이 좀 모아질까, 의견이 모아질까 궁금한데 의원들 사이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당선인께서? 저한테 그냥 다른 의원들하고 이제 각자 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네 분 다 정말 너무나 훌륭하신 분들이시잖아요.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제 소위 말하는 강력 지지층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강렬한 또 윤석열 정부와 싸울 수 있는 막강한 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추진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 우원식 의원은 울주로위원회를 조금 활동을 하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많은 문자가 와요, 실은. 근데 그 문자에 보면은 민생과 가장 접점해서 활동하셨던 우원식 의원에 대한 지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저희 당에서 정책위장도 하셨고 사무총장도 하셨던 정성호 의원이가 조정식 의원이 가지고 있는 당내에 하합하려고 하는 목소리와 개혁에 대한 자기의 뜨거운 의지와 이런 것들이 워낙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또 한편에서는 그게 이제 당심 또 명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런 판단을 좀 주시는데, 저는 지금 뭐 어떤 분이 유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그려져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 네 분도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또 각각의 보면서 판단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흐름으로 모아진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좀 섣부른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당선인께서 이 4명 후보분에 대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칭찬을 한마디씩 하고 지나가셨습니다. 자, 교수님의 이야기를 이제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후보 단일화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게 뭐 이제 정성호, 조정식 이제 친명 친명이 아닌 사람이 여기 중에 없지만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어떻게 결국에 이제 좀 이 흐름이 지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요? 투표권을 가지신 분은 이제 조심스러우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일반 당원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제 국회의원들이 뽑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원내대표 선거도 마찬가지로 이제 의원들이 뽑는 것인데도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한 사람으로 이제 지지가 몰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원들의 선택도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수 의견을 거슬러서 행사되기가 쉽지 않다. 지금 현재 이제 구조가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물론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맡게 되는 자리는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양당 또는 그 외 다른 당들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런 역할도 하셔야 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의회가 통과시킨 법안을 거부하는 10번째 거부를 예고하신 대통령과 뭔가 약간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도 지금 그냥 무난한 운영을 할 것 같은 최다선 의원이 되는 쪽으로 그냥 모아지지는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당선인께 초선이지만 이제 또 지역민들, 호남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국회 개혁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네. 이제 각오도 새롭게 날마다 하실 것 같은데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강주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했던 여성 정치인입니다. 아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풀뿌리 정치인부터 성장했던 저에 대한 기대를 많이 주시는 것 같고, 그만큼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고, 그 무엇보다 강주의 민심이 제대로 전달된 정치를 좀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엇이 중요한 것보다는 계속 이제 저희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불똥불똥 이야기하는데,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거기서 나온 정책들을 가지고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거기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말씀 나눴습니다.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도 192석의 거대 야권과 정부 여당의 대립은 사실상 예고가 돼 있는 상태죠. 소모적인 정치 현안을 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 경제 위기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싸우면서도 할 일은 하는 정치를 국민들은 바라고, 그래서 협치가 더 필요한 거겠죠.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오늘 의지가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도 수고하셨습니다.